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아 모델, 배아 유사체인가 합성 배아인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아 모델이 정말 배아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동떨어진 이제 모델인가? 이런 뜻이 되겠죠. 우선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키움 제목에서도 나왔다시피 배아 모델, 배아 유사체, 합성 배아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배아 모델은 약간 뉘앙스들이 다른데요. 배아 모델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자 자연 배아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연 배아와 너무 유사하게 되면 타율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어느 정도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성 배아는 자연 배아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용어인데요. 합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배아에 연결되면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배아 유사체, 엠브리오이드는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오가노이드 연구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배반포 유사체, 낭배 유사체 등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배아 유사 구조, ELS라는 것은 만들어진 배아를 모두 종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프는 하버드대학교의 합성생물학자인 조지 처치가 지금까지 인간 세포로 만든 매우 초보적인 배아 구조가 마우스 세포로 만든 것과 같이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할 것을 예상하면서 만든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분석을 위해서는 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발표에서는 배아 모델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발생학과 관련된 대학 교재를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람의 생식세포 발생과 배아 발생은 구조와 주변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료의 부족이라든가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분자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삼 놀랐습니다. 사람 발생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마우스와 같은 다른 동물로부터 추정하거나 인공수정 후 초기의 발생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것들입니다. 동물 모델의 사용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되었지만 사람의 생식세포 발생과 배아 발생은 사람 고유의 과정이며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전적 생리적 차이로 더 깊은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 발달의 이 시기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주로 세 가지 연구 라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험실에서 최대 13일 동안 배양한 배반포를 포함하여 시험관 아기를 통해 형성된 배아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윤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수술 및 기타 절차를 통해서 수십 년 전에 얻은 소수의 인간 배아 보관 표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과 유사한 필리핀 원숭이 등과 같은 영장류 종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최근 그 자연 배아와 배아 모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아 체외 배양에 적합한 조건을 확립하며 이 발달 블랙박스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험적인 진전은 우선 배아의 체배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아 모델을 착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스캐폴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스캐폴드를 제작하는 방법이 진척을 거두었고요. 또한 마우스와 인간 배아 모델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배아 모델을 실제 출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적인 진전을 분야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 배아를 체외에서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연장되었습니다. 2016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막달라 제르니카 고스와
록펠러 대학의 알리 브루반루 연구팀은 인간 배아를 착상 단계를 넘어 체외에서 성장시키는 체외 배양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초기 인간 배아의 발달 과정을 체외에서 관찰하고 이전보다 더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후 12일 내지 13일 동안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널리 알려진 14일의 배양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에는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이 태반과 유사한 신호를 얻기 위한 필수 요소인 인간 영양막 줄기세포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인간 영양막 줄기세포를 실제 태반을 모방한 오가노이드로 성장시킴으로써 모체 환경을 대신하여 배아를 육성할 수 있는 체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여기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개 이제 배아와 그 배아를 지지하는 조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양막 줄기 세포는 그 배아를 지지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아의 줄기세포와 영양막 줄기세포를 함께 배양함으로써 어, 보다 완전한 그런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제르니카 코치가 회전식 생물 배양기를 이용해서 마우스 배양을 8.5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한 60일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상 모방 실험이 되겠는데요. 어, 대부분 이제 그 배아 세포 주변에 그 지지 조직에서 나오는 어떤 그 형질, 그 발달 신호들 이외에도 이제 기계적인 어떤 조직들이 필요한데요. 이 착상 모방 실험은 그런 기계적인 조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마우스 배아 줄기세포로 만든 배아 모델이 자궁벽을 대신할 수 있는 콜라겐으로 코팅된 표면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착상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배아 모델이 부착하게 되면 이제 실제 배아 자궁 내 배아와 유사해지는데요. 이제 자궁 내 배아와 다른 점은 콜라겐으로 코팅된 표본은 어떤 그 신호물질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제 자궁 내에서는 적절한 그런 신호물질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결국 장기적 조금 더 키우다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발달에서 일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니콜라스 리브론 연구팀이 마우스 배아 줄기세포의 영양막 줄기세포를 조립해서 배반포와 유사한 배아 유사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아 줄기세포 이외의 어떤 그 배아 그를 지지하는 그런 조직의 줄기세포를 같이 조립해가지고 낭배 유사체라고 하는 그런 배아 유사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그 어떤 배아의 그 배양 방법들, 배아 모델의 배양 방법들이 조금 그 진전을 거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우스 배아 모델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제르니카 고치라는 그런 분과 제이콥 한나라는 그런 분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케임브리지의 그 막달레나 제르니카 고치 연구팀은 배아 줄기세포와 영양막 줄기세포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된 레시피를 사용해서 마우스 배아를 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자궁 내 배아에는 난항란을 형성하고 중추신경계 형성을 촉발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유형의 세포도 존재하는데요. 이를테면 원시 내비업 세포, 줄기세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빼버리고 배아 줄기세포와 영양막 줄기세포를 넣어서 이제 배아를 조직했더니 음, 이 땅콩 껍질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눈사람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줄기세포 여러 가지 라인들이 그런 자기조립화를 통해서 그런 땅콩 껍질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또 어, 정상 배와 모양이 유사해진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021년에 역시 제르니카 고치라는 분이 이 줄기세포, 그 배아 줄기세포를 그 원시 뇌배업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이 배아줄기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하고 기관으로 발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2022년에 그 제이콥 한나라는 분은 어, 좀 방법이 다르게 줄기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줄기세포의 일부를 영양막 줄기세포와 원시 내벽이 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제 마우스 배아 모델을 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신호물질 이외에 기계적인 지지 조직이 필요한데, 이 자국 내에는 기계적인 지지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만든 마우스 배아 모델 실험에서는 기계적인 지지 조직이 아직 없죠. 그래서 그런 대체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그 마우스 배아 모델이 이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특징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배반포 이후에 그 낭배 형성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교적 그 배아 발달의 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순전히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기능적인 배아를 자궁 밖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배아와 에 비해서 손색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어, 이제 배아 모델 성장의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뭐 초기 세포 클러스터 중에서 한 1% 정도만 생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5일 이상,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8.5일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 알아내지 못했는데,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배양 기간을 늘리게 되면 음, 어, 마우스 배아의 그 배양을 통해서 인간 배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속이 빈 땅콩 껍질과 같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엠브리오닉 스템셀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배아줄기 세포가 되겠고, 어,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줄기 세포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브한 그 줄기 세포 또는 초기 줄기 세포,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태반으로 자라게 될 그 트로포블라스트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양막 줄기세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난황낭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원시 내배역 같은 것들이 바깥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모델이 그 성공을 거두자 이제 인간 배아 모델 실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2023년에 역시 이제 그 제르니카 고치와 제이콥 한나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콥 고치가 2023년 6월에
먼저 실험 결과를 냈는데 제이콥 한나가 그보다 3개월 뒤에 다시 유사한 그런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에서 한 실험과 유사하게 이제 제르니카 코치 연구팀은 인간에서 배아 줄기세포 및 원시 내배엽으로 구성된 인간 착상 후 배아 모델, 즉 인간 배아 유사체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 일단 그 전사인자를 과발현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 그 세포로 분화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 그 야생형 배아줄기 세포와 그렇게 분화된 그 지지 조직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그 인간 배아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직화를 촉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어떤 기계적인 지지 조직은 없지만 어, 이 지지 세포 조직, 지지 조직 세포를 통해서 어떤 그 발달에 필요한 신호 분자들이 생성되는 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 착상과 관련된 발달을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열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3달 뒤에 이제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제이콥 한나도 정자와 난자 그리고 자궁 없이 음, 줄기세포만으로 인간 배아를 만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인간 배아는 수정 2주 뒤에 인간 배아의 구조와 형태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분화하기 전에 전능성 상태로 되돌려서, 즉 나이브한 어떤 배아줄기 세포로 이제 되돌려서 각각의 세포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세포들을 어, 섞어 놓으면 저절로 자기조립화가 되면서 그 자연배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난 뒤에 뭐 2,500개 정도의 세포가 되고 크기가 0.5mm까지 자랐고 뇌와 피부, 근골격계, 소화순환계의 초기 구조가 모두 관찰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식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일본에서 이제 그 스템셀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우스나 인간 배아를 만드는 스템셀은 거의 대개 그 배아줄기 세포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아줄기 세포 그 어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이브한 배아줄기 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나이브한 배아줄기 세포에서 각각의 그 세포 유형들을 이제 유도해냅니다. 그래서 여기 A번 보시면은 에피블라스트, B번 보시면 하이포블라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배엽과 하배엽이라는 것이 되고요. 이 상배엽이 주로 나중에 그 진정한 배아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배엽은 영양 조직과 같은 것들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C번 보면은 원시 내배엽, 원시 외배엽, 원시 중배엽 같은 것도 있고 D번 보면 영양 세포층 또는 영양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섞어 놓으면은 결국 4번과 같이 자기 조립화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기 조립화가 될 수 있냐? 세포들을 섞어 놓으면.
세포들의 표면에는 각각의 세포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용체에 따라서 이제 세포들이 자기조립화 또는 어떤 유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숙한 배아 모델을 실제로 출산에 이용하는 그런 실험들도 일어나게 됐는데, 초기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2009년에 크리스틴 볼드윈 같은 사람들은 발생 불가능한 마우스 배반포에 아, 이 이배체의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넣었어요. 그래서 마우스 배아 및 태아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 마우스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분만했고, 그중 절반이 생존해서 성체 마우스로 생장했습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4반세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놀라운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상하이의 어떤 근거지를 둔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소의 그 젠 리우라는 사람이 그 필리핀 원숭이를 가지고 이와 유사한 실험을 했죠. 그래서 한 원숭이의 배아줄기 세포를 제거한 다음에 다른 원숭이의 배아줄기 세포에 넣어서 키메라 원숭이를 출생시켰습니다. 근데 첫 번째 원숭이와 두 번째 원숭이의 배아줄기 세포가 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숭이의 배아줄기 세포에 그 녹색 형광 단백질을 어, 집어넣었죠. 그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다른 원숭이의 배아줄기 세포가 들어있던 곳에 넣었더니 이제 키메라 원숭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 9일 동안 그 배반포 상태의 배아 모델로 성장시킨 다음에 이거 암컷 원숭이에다 이식을 했죠. 그랬더니 8마리 중 3마리에 착상되었고 중도에 모두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만한 원숭이에서는 딱 한 마리가 살아남았는데요. 이 녹색 형광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식한 배아줄기 세포가 다른 원숭이의 배아에서 생존했고 그것들이 그 출산으로 이어졌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숭이가 이제 실험 도중에 유산되었고 출생한 원숭이도 곧 안락사시켰습니다. 자, 이처럼 그 어떤 그 시험관 내에서 배아를 거의 뭐 14일에 근접할 수 있기까지 키운다든지 또는 마우스와 그 인간 배아 모델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실제 배아와 유사한 그런 모양과 기능을 갖춘다든가 이런 것과 또 심지어는 뭐 상하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처럼 필리핀 원숭이에서 출산으로 이어졌다. 이런 사실들은 어떤 심각한 그런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모들이 어, 줄기세포를 이제 실험실에서 배아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개발이 되었고 출산 실험도 진행되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배아 모델의 법적인 윤리적인 지위는 무엇이 될까? 배아 모델이 출산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배아 모델은 어떤 배와 동등한 그런 법적인 윤리적 지위를 갖출 수가 없지만 만약 필리핀 원숭이처럼 유사한 그 방식으로 출산될 수 있다면 배아 모델은 배아로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아 모델의 잠재적 이익과 윤리적 우려를 비교할 텐데요. 언젠가는 이제 배아 모델을 의학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부족한 장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음, 그것이 가져다 줄 어떤 윤리적 우려와 비교했을 때,
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윤리적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어, 마우스로 보면 마우스를 기준으로 이제 사람의 그 모델의 개발 정도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은 한 60일 정도에 근접한, 그러니까 수정 후 60일 정도에 근접한 그런 배아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배아의 개발보다 윤리적 논의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2021년에 이제 국제 줄기세포 연구학회와 같은 데서는 인간 배아 모델은 인간 배아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연구를 완화해, 연구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이제 각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딜레마죠. 이게 한편으로는 그 인간 배아 모델이 배아 발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되려면 인간 배아 모델이 자연 배아와 거의 비슷해져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제 인간 배아 모델은 자연 배아와는 충분히 달라져야 될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충분히 비슷해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충분히 달라져야 되는 그런 이중적 기대 가운데 이제 인간 배아 모델이 어,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인간 배아 모델이 배아와 유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그런 그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무엇이 인간냐? 그냥 단순한 세포 덩어리냐? 또 세포 덩어리가 어떤 적절한 어, 환경 조건을 만났을 때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오래된 깊은 어떤 생각들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아 연구는 열심히 진행되고 있죠. 특히 이제 어, 배아에 관한 연구는 그 비례성과 보조성이라는 추가 조건을 충족할 때만이 이제 그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배아가 다른 세포에 비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아 모델도 역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례성은 배아 연구가 도덕적으로 중요한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주요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배아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뭐 화장품의 안전성 테스트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배아가 사용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성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덕적으로 덜 문제가 되는 대안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배아 이외의 그 조직이나 세포로 충분히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모호한 점도 이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배아보다 동물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이 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피터 싱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하면 어, 동물에 비해서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불분명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성과 보조성의 기준이 충족되면 과학자들은 배아를 모델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우선 그 배아 모델은 이제까지 블랙박스로 덮여 있던 인간 배아의 불분명한 발생 과정을 밝힐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아 모델링은 연구자들이 배아의 초기 발달과 착상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불임 치료법을 가능하게 하고요.
현재 임신 20주 내에 40% 이상의 배아가 유산이 되고 유산의 70%가 이제 착상에 실패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또 시험관 아기 시술의 약 20%만이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연구자들은 줄기세포 모델을 사용해서 착상 실패를 최소화하고 염색체수 이상과 같은 세포 이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관 아기들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술 횟수를 줄일 수도 있겠죠. 또 배아 모델 연구는 부분적으로 경구 피임약이라든가 자궁내 장치처럼 착상을 막는 약물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과 보건 전문가들은 사용하기 쉽고 부작용이 적은 약물과 기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질병 예방과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임신 당시에 이제 알코올이라든가 약물 사용과 같은 것들을 해서 어떤 미묘한 세포 이상이 일어났을 때는 임신 기간 내내 또 그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모델은 연구자들이 관련된 유전적 또는 후생 유전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식이요법이나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제작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 현재 이제 부족한 장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오가노이드 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오가노이드 제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아직 개선돼야 될 점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 적절한 그 전사인자를 찾아낸다든지 또 스캐폴드를 개발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조직이 커졌을 때 어떻게 혈관과 같은 그 내부 구조를 발달시켜서 괴사하지 않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생체 내에서 장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아 모델이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음,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는 초기 인간 배아의 새로운 모델은 그들이 인간인지에 대한 윤리적 의문을 어,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인간 생명이라 하면 이제 그 수정란의 그 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관된 그런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돈된 범주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 생명을 비인격하고 어, 대화를 물건처럼 취급하려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매우 신성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기원과 세상에 출산하는 방식 그런 데 대해서 인간은 보다 어, 이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애를 가진 인간 배아를 일부러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인간 배아 모델이 완벽해서 인간 배아와 동일하게 된다면 어, 배아 대신 착상이 되고 임신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어, 어떤 특정 발달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들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장애를 가진 인간 배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인간 배아를 인간과 동일시하는 그런 분들은
이 장애를 가진 인간 배아를 생성한다는 그런 방식을 이제 끔찍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콜치크 신부님과 같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 연구자들이 원래 만든 방식에 다양한 결함이 있어 생장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인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다. 또 이 실험을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심각한 결함을 갖는 아이를 만드는 것과 비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4일 규칙을 무효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아까 그 국제 줄기세포 연구학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어, 이 14일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이제 반대가 존재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인간 배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존중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과학이 그, 그 배아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준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일 규칙을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최소한의 그 인간에 대한 존중마저 없어지는 것 아니겠나 이런 그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될 수가 있는데요. 배아 모델은 인간 배아와 마찬가지로 법적 윤리적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배아 모델을 포함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가? 인간 배아를 얼마나 배양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또 인간 배아의 모델링된 부분은 완전한 배아와 유사한 윤리적 법적 보장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그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 배아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 자명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배아란 것이 자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즉 배아는 정자에 의한 난자의 생체 내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달 개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인데 이 각국의 그 법률을 보면은 이것이 수정의 순간을 의미하는지 또는 이세포기로 수정이 완료되는 순간을 의미하는지 조금 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제양 돌리의 출현 이후에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체세포 핵이식 된 개체, 그러니까 체세포 핵이식 배아는 진짜 배아의 자격을 갖춰야 되나? 또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더 이상 배아 자격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그러면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개체를 어, 배아라고 보기 또 어렵죠. 이게 너무나 폭넓게 어, 어떤 규정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세포에서 예를 들어서 어,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인간 배아 모델을 만들어 인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있는 세계가 되면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어, 규제 일반으로 갈 수가 있죠. 모든 피부 세포에 대해서 어,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이라든가 발달 개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 등 각 기준에 따라 어, 배아 보호 범위와 그런 규범적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배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생물학적 법칙이라든가 윤리적 정의가 현재 어,
존재하지 않는 또는 준거가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아 모델은 상식세포의 수정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배아 모델은 상식세포의 융합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배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배아 모델이 배아와 유사한 발달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배아 모델이 배아의 논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까지 배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에서 한 8.5일까지밖에 배아가 발생할 수 없다. 특정 시점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 우리가 그 배아 모델을 배아로 볼 수 있느냐에 또 생각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발달 가능성에 따라서 어, 배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 매적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 를 낳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어, 정책 기반자들이라든가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인간 배아 모델은 도덕적으로 좋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어, 가정을 하면 우리는 부분적인 배아 모델이 있겠죠. 뭐 신경 쪽이 특화된 어떤 배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소화기가 특화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순환계가 특화된 배아 모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배아 모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뇌 오가노의 어떤 통고 감수성을 가진 뇌 오가노이드와 유사한 그런 도덕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특정한 배아 모델이 배아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간이 가정이면 배아 모델은 우리가 상징적인 가치 이외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로 이제 어, 배아 모델이 이런 잠재력이 있다면 이를 또 능동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수동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해하자면 관계없이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아 모델에게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위에는 발생 초기에는 낮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14일 규칙인데요. 자,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볼 것이냐? 줄기세포를 처음으로 추출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줄기세포와 영양막 그 줄기세포 또는 원시 에, 내배엽이 형성 그것을 조립한 시기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 배아 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인간 그 배아 모델의 기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4일 규칙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것이 비교적 이제 정확했죠. 그러니까 정자가 난 수정시키는 시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 이제 수정 후 14일 또는 수정 후 뭐 원시선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이렇게 어, 배아 연구를 허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 당시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이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14일을 체외에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 인간 배아를 13일까지 배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중도의 그 14일이라는 그런 규칙 때문에 중도의 실험을 포기하는 것이지, 어, 그럼 만약 그런 규칙이 없다면 또 발생 과정을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14일 원칙에 대한 그런 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지난 10여 년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마우스 및 인간 줄기세포가 어, 시험관 내에서 마우스 또는 인간 배와 점점 더 유사한 3차원 구조로 자발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세포를 에서 만들어진 그 배아 모과와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어, 이런 모델은 자궁으로 옮겨져 착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배아 모델을 사용하여 배아고 하면 더 나은 불임 치료법이나 피임약,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체외 수정 시술, 발달 장애 예방 및 치료, 심지어는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공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배아 모델의 개발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아 모델의 법적 윤리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 배아 모델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통찰력이 윤리적 우려보다 큰 때는 어떻게 할까? 잠재적 이익 때문에 이 연구를 발전시켜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 근데 이제 기술의 그 윤리적인 고려를 앞서가기 때문에 어떤 이 배아 모델의 개발에서도 잠정적인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우선 그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배아 모델을 배아 유수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현재의 법령이나 규제 기준을 준수해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과학자들은 향후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배아 모델을 이용한 출산 실험의 금지가 이제 시급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정책 과제로는 배아 모델의 배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14일 규정의 재검토, 또한 배아 모델 유래물의 이용, 제공,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결정에 관한 규정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규제 회피의 가능성을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줄기세포의 그 연구와 이용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유전자 가위의 어, 연구 이용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법망이 느슨한 곳을 피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사이언스 투어리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보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윤리학자, 과학자, 임상의 법률 및 규제 전문가, 환자 단체, 시민들이 협력해서 연구의 현재 상태, 가능한 발전 방향, 잠재적 의료 혜택, 제기되는 주요 윤리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또 바람직한 배아 모델 개발 및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